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박성훈 실장입니다. 많은 분들을 모셔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최소 인원만 방역 수칙을 지켜서 모셨는데요. 방송 세팅 때문에 일일이 다 소개는 못 드리고 발표자분들은 발표할 때 제가 소개를 드리고 토론자분들은 토론 좌장이신 조세재정연구원의 백은호 소장님께서 나중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좀 바쁘 시간 내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개회사로 SK 수펙스 추구 협의회 SV위원회의 이형희 위원장님을 중앙 단상으로 모셔서 개회사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이희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님과 그리고 공공기관 연구센터 백은호 소장님의 열정과 지지 덕분에 이 자리가 마련되었고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잘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주제를 이렇게 보니까요.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 측정 참고 지표라고 이제 첫 번째 세션 돼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대상이니까 당연히 그런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요즘 기업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 중심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죠. 그 이해관계자 중심 그리고 측정 이런 것이 아마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공기관이든 혹은 민간기업이든 우리가 무엇인가 재무적인 성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정해진 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 일을 과연 얼마나 많이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모두가 아마 인지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급적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현실을 잘 반영하는 그러한 지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발전을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 본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은 중국 국유기업과의 저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도 그러한 것은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국유기업과도 비슷한 주제의 작업들을 최근 한 2년 정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현재 있고요. 이런 것이 또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SG, 요즘 뭐 ESG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ESG와 이 부분이 또 바로 연결이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측정 내용들이나 혹은 추구하는 방법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또 더 많이 확산될 그 ESG의 확산과 그리고 ESG의 측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어떤 이러한 발표 대회가 조금 더 한 걸음 나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작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SK 스펙 추구 협의회의 SV 위원회 이형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원장님이신 김유찬 원장님께서 아쉽게도 급한 일이 생기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은호 소장님이 대독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백은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사실 원장님이 여기 축하 인사 말씀을 하시러 꼭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아주 급한 일정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됐습니다. 이 점 원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셨고 대신 제가 오늘 원장님 대신하여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이 정책 토론에 참여해 주신 그 토론자분 그리고 발표자분 그리고 또 사회를 맡으실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 지금 아마 시청하고 계실 그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토론회 공동 주최를 위해 힘써주신 우리 이형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나스콘 원장님 그리고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은 전기와 도로 그리고 수도 보건의료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방역으로 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보건의료라든지 또 정보화 등 관련 공공기관의 희생과 큰 노력이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정부도 이러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관리 체계 그리고 운영 방식 그리고 사업 수행 방식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힘쓰도록 아마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하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지만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논의나 토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또 사익 추구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하락하였고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명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기업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공공기관 관련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저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연구센터와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며 또 이를 확산하고자 노력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책 토론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석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님의 개사를 백은호 소장님께서 대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분 동안
세 분의 발제자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적 가치 측정 참고 지표입니다. 이 연구에는 중앙대학교 정도진 교수님, 상명대학교 김준현 교수님,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정아름 박소희 수석연구원이 참여하셨고, 발표는 정도진 교수님께서 20분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정도진 교수님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경영평가 참고 지표는 총 6파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백은호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있어서 사회가치의 중요성은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중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2017년에는 사회적 가치라는 명시적인 명칭이 없었다가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의 구현이 독립된 하나의 평가 지표로 형성이 되었고요. 최근까지 그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전체 100점 만점에 24점이라는 가장 높은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평가 지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지표의 중요성은 경영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 항목을 고려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국민과의 소통과 고통을 나누는 역시 중요한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으로 가점 항목으로 추가하게 되었는데 그 점수가 무려 3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지표의 중요성은 실제 평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령 2018년에 보시면 안전 및 환경 같은 경우가 표준 편차가 가장 높은 10.6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 같은 경우에는 윤리 경영을 사회적 가치 항목으로 보아야 하는 논란의 여지를 떠나서 11.47의 표준 편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안전 및 환경과 윤리 경영이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근의 경영평가인 2019년 자료를 보시면 안전 및 환경은 12.30, 윤리 경영은 12.28로 전년도보다 그 표준 편차의 점수가 증가돼서 각 공공기관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지표의 평가는 평가위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한된 평가 시간에 사회적 가치 구성 요소와 창출 과정이 편람에 기재된 요건의 충족 여부를 모두 평가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현재 편람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요소들이 상당히 이질적이고 특히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면 안전이나 채용 비리 사항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계량 평가위원들은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해서 정성적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간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고 더욱이 기관에게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올해도 그리고 과거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런 비계량 평가에 있어서 평가위원들 간의 평가가 일관되느냐,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히 기관들한테 전달이 돼서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경영평가에서도 특히 24점에 달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진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비교 가능한 레퍼런스로서 비계량 평가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본 연구를 지난 1년간 수행했습니다.
기대하기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사회가치 평가가 체계화되고 특히 신임 평가위원들이 사회적 가치 평가를 비계량적으로 평가할 때 이 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학습화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평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평가에 낯설은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평가에 있어서 최근까지 가장 중요시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요. 실적 보고서 A 사례를 보시면 이 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일자리를 무려 3,784개 창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하단의 성과를 보면 그 숫자가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 안에서도 스스로 사회적 가치에 보고해야 하는 일자리 창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고요. 사례 B를 보시면은 직접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간접 일자리 창출까지 기재함으로써 우리 기관의 다른 기관보다 마치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 같이 평가위원을 호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음 사례를 보시면 다른 평가 항목에 기재해야 되는 예를 들어 실적 보고서 사례 C는 비정규직 전환과 같은 항목은 3평, 우리가 이제 평가 항목 중에 더 자세한 항목을 3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3평 3에 기재해야 되고 아래에 있는 내용은 3평 4에 기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혼합해서 기재함으로 인해서 평가위원들, 특히 신임 평가위원들에게는 상당한 오해와 혼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실적 보고서 4를 보시더라도 이 기관은 무려 1,68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상당한 격차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사회적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참고 지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본 참고 지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유명한 SROI 그리고 3일과 삼정회계법인의 글로벌 폼에서 만든 사회적 가치 평가 모형.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내셔널 소셜 밸류 컨퍼런스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지표를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연구진이 선택한 내용은 오늘 같이 공동 주최한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DBL 모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의 모형들과 다른 DBL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지표의 개념과 도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표를 설정할 때는 그 지표의 목적과 형식과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참고 지표의 목표는 첫째, 일관성, 두 번째, 효과성, 세 번째, 효율성입니다. 또한 이 참고 지표는 정량 지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즉 계량 평가 요소가 아니라 비계량 평가를 함에 있어서 레퍼런스할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현재 상행감사 평가에서 이러한 모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행감사 평가 모형을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주된 구성 내용은 평가 편람에 제시된 예 또는 별표에 있는 항목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DBL을 통한 공공기관에 측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고려했습니다. 참고 지표의 설계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단계로는 전체 참고 지표 풀을 구성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목적 적합성, 비교 가능성, 신뢰성, 이게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3대 요소인데요. 이 3대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단에 기술해 놨습니다. 이 3대 요소를 갖고 전체 참고 지표 풀을 상중하로 평가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때 완결성을 중요시했는데요. 과연 실제로 공공기관이 저희가 제시한 참고 지표를 완결성 높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참고 지표를 선정하거나 보류하거나 삭제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2차 공청회에 이어서 3차 공청회 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참고 지표로 저희 풀에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이 컨퍼런스를 보고 계신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도 이 참고 지표를 한번 참고하시면 사회적 가치 체계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20년 참고지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참고지표를 설정할 때 가장 큰 그림의 한계는 정보 효익이 정보 비용보다 크고자 했습니다. 그 얘기는 기관의 수용성, 추가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평가위원회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가장 높은 저희 가치의 목표로 두었습니다. 참고지표 풀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명의 일관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첫 번째 세평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과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비계량 평가위원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평가 항목이 왜 세팅되었는지 각 평가 항목의 가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해관계자를 구분한 후에 유사 측정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DBL에 의해서 조사한 사례가 신규 채용으로 인한 임금 증가액 채용에 대한 기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계량 평가의 참고 지표를 사용할 때 비계량 평가위원이 고려해야 되는 요소를 비교해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평 1에서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레퍼런스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볼 때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비계량 평가위원이 추가로 고려하셔야 되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총 4개의 참고지표가 구출이 되었고요. 참고지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직접 속성인 3대 중요성, 목적 적합성, 비교 가능성, 신뢰성에 따라 저희 연구진들이 평가를 수행한 후 각 평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 평가 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경영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증감 효과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의 대원칙은 전년 대비 증감을 고려했고요.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평가의 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기관의 규모를 통제 변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규모 대비 정규직 일자리 채용 증감 수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평가위원들 안에서도 내재적 기준에 따라 지표를 설계했습니다. 이 결과는 평가위원에게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전년 대비 평가뿐만 아니라 과거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9년 평가를 한다면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기재를 하는데 필요 데이터의 로 데이터를 기재를 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엑셀 파일로 자동으로 참고 지표가 숫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필요 데이터 중에 전체 직원 수 같은 내용이나 당해년도 정규직 직원 수 같은 내용은 이미 알리오에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알리오 자료를 연계시킨다면 피평가 기관 입장에서 상당한 수고를 줄이면서 평가위원 관점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평가위원들이 일일이 이걸 다 들어가서 봐야 되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임평가위원들은 알료 자료 자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첫 해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평가 기관에서의 관점입니다. 피평가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의 세평 4번을 보시면 핵심 사업 및 조달 위탁 사업을 통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가 있고요. 하단의 별표 내용을 보시면 사내 벤처 활성화 등 혁신을 통한 직접적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금융 지원 컨설팅 등 간접적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시고 과연 몇 분이 과연 평가위원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 민간 일자리 창출의 직접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언지도 혼동이 되고요. 컨설팅 등 간접적 지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혼동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기재할 때 대상,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기재를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위원이 어떤 요소를 평가할지를 명확히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피평가 기관과 평가위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관이 스스로 이런 지표를 통해서 1년 동안 1년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피평가위원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은 이 자료를 통해서 향후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평 내용의 5번 내용을 보시면 더욱 평가위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별표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 별표에 있는 내용들 간의 연관성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록을 통해서 선택하게 하고 비평가 기관이 그 내용을 기술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평가 내용의 신뢰성과 또 스스로 셀프 체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5개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참고 지표 풀은 93개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 1과 공기업 2군의 10개 공기업을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되게 다루는 건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준정부 기관은 이 파일럿 테스트에서 다루지 않았고요. 그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참고 지표에서 준정부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준정부 기관은 워낙 다양하고요. 기관의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사 방법은 대면으로 참고지표 풀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참고지표에 대한 기관의 의견을 포커스그룹 인터뷰로 들었습니다. 이후 비대면으로 각 기관이 주어진 양식에 따라 참고지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특징에 따라서 선정, 보류, 삭제 의견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1-1, 1-1-2, 1-1-5와 같이 저희가 처음 생각한 것과 동일한 결론을 맺은 내용들이 있고 특히 2020년에 바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결과에 2020년과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완결성이 낮은 1-1-3과 1-1-4와 같은 경우는 완결성이 4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류를 했고요. 1-1-6과 1-1-7은 앞에 말씀드린 파일럿 테스트 결과 비교 가능성이 낮아서 삭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부터 윤리 경영까지 2020년에 바로 적용할 항목부터 수정, 삭제, 보류할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경영평가 참고지표로 2020년에 기관이 고려하기를 제안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중장기적 연구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가능한 내용을 추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 경영평가에는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0년 경영평가에 다음 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 연구진은 생각하고 특히 2020년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실사를 대행하는 공공기관들은 저희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선정 기준은 응답률이 높고 포커스 그룹에서 수용성이 높았으며 정부 정책과 관련성에 중요성이 있는 내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44개 항목이 2020년에 실현 가능한 항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가 오늘 보고서로 같이 발표되면은 실제로 공공기관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아직 최종 연구 보고서가 인쇄 중에 있고 4월 중에 발간이 돼서 조세원과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게재된 내용을 보시면 저희 항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사회적 가치 평가의 한계입니다. 평가 대상 사회적 가치 항목의 선정 기준을 저희는 알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가치 항목이 과거 항목들과 다소 합쳐지고 쪼개졌긴 했는데 그래서 중복이 되고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이 현재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경영평가 편란서면서의 사회적 가치가 이론적 근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계략적인 예시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결과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이로 인한 평가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제어해야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라는 지표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추상적인 사회적 가치 항목들에 대해서 피평가 기관 및 평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개념 및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면은 참고 지표를 준비하는 기관이나 평가자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항목 또는 특정 중요한 항목 예를 들어서 올해 윤리 경영이 중요하다면 윤리 경영의 지표에 대해서만이라도 이 참고 지표를 평가위원들에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피드백과 재평가를 통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내용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고 지표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연구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별도로 전 공공기관 6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관의 본연의 목적은 계획 및 자원 배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용되는 목적은 경영평가 활용의 목적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측정하는 이유는 바로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용이성 때문에 이러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지 않는 경우를 보시면 측정 지표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가치 평가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식별하는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접근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기본이 되는 건 저희 연구진이 생각한 것처럼 지금 사회적 가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DBL 같은 연구가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정량화 또는 화폐화하여 소위 통합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 사회적 가치 평가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뒷페이지에 저희가 생각하는 당장 실현 가능한 참고 지표 리스트를 첨가를 했습니다. 4월 달까지는 저희 보고서가 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초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를 할 때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백은호 소장님이 저희 연구할 때 실질적인 정신적 힘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연구진도 힘 빠질 때마다 백은호 소장님이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회의 때마다 참여해 주셔서 독려도 해주시고 동기도 부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에 모두에 보신 것처럼 저희 연구가 교수 2명이 실행한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2수석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 입장에서는 두 인력을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입하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앙대학교 정도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 성과라는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의 허경선 센터장님께서 20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허경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약간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 성과라는 연구로 작년에 진행했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본원의 한동숙 박사님과 서울대학교 김봉환 교수님께서 같이 공동으로 작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요. 일단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보통 기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는 또 이제 공공기관은 차이가 이제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공익성 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공익성도 필요하지만 또 운영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수익성도 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정부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는 점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라는 이제 브랜드로 또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었고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경영평가 내에서 이제 경영 지표에 또 반영이 되면서 공공기관도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요. 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또 이제 걱정이나 우려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회적 가치가 강조가 되면서 반대로 수익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강조가 없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재무 성과도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인력 규모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 이슈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보고자 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공익성 강조,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확대가 되면서 공공기관 재무 성과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중심적으로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문헌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재무 성과 자료를 분석을 했고, 또 이제 공공기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실증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요 공기업을 선정을 해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사례 분석도 해서 연구 결과를 보완을 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부분은 또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잘 아는 부분이라서 좀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짚고 싶은 것이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이제 GRI 기준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경제 성과와 더불어서 환경적 건전성, 윤리성들을 같이 보고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좀 다른 측면에서 기업의 경제 성과를 우선적으로 보고한다는 점을 좀 약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기존 연구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오히려 약간 좀 관심 바뀌었지만,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 공헌이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을 하는 것이 기관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연구가 진행이 돼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어서 어떤 하나의 또 딱 하나의 결론을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활동이 재무 성과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연구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높은 재무 성과를 가진 기관이 또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상호적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또 기존 연구도 있었고요. 반면에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거나 오히려 이런 지속가능 경영 활동이 기업 성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한 배경으로는, 이전까지 어떤 공공기관 관리가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강조를 하면서 너무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였기 때문에 공익 실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공공기관이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도 어떤 이전에 했던 사회적 공헌이라는 굉장히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가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이 되도록 굉장히 크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나 범위는 잘 아실 것 같고요. 13개 범위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지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사회적 가치 지표가 처음 굉장히 초기 도입했던 2010년에는 2점 정도였고, 이번 정부 이전에는 7, 8점이었지만 지금은 공기업은 24점, 군정부는 22점까지 배점이 확대가 되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상세 지표는 보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표가 가장 크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윤리경영 같은 경우에는 3점으로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쪽인데요. 재무 성과하고 업무 효율성은 반면에 사회적 가치가 강조가 되면서 반대로 그 배점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10점에서 12점이었는데 재무 성과는 지금 현재 2점에서 7점까지 줄어들었고요. 업무 효율성은 8점에서 5점 사이였는데 공기업은 5점으로 줄어들었고, 준정부 기관은 효율성을 측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 성과 분석입니다. 최근 5년의 재무 성과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는
부채가 줄어들다가 그 이후에는 부채 규모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2019년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을 보면 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기 순이익이 2017년부터 좀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장 공기업이 지금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 8개가 있는데요. 최근 5년 기간을 봤을 때 주가 지수는 그 동기간 동안 굉장히 상향되었지만 반면에 상장 공기업 8개는 모두 주가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나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장 공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거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력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채용이 굉장히 또 많이 증가를 했고 15년도에는 이게 29,000명, 19,000명 정도였던 걸로 잠시만요. 숫자가 잘 안 보여서 네, 2015년에는 연간 19,000명 정도였었는데요. 2019년에는 33,000명 규모까지 신규 채용 규모가 18년부터 굉장히 증가를 했고 2020년도는 이거보다는 좀 줄어든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봤을 때는 2015년에는 32만 정도인데 2020년에는 42만 정도로 30% 이상 전체 정원 규모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건 신규 채용의 영향도 있고 플러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또 동기간에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모두 합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출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공공기관의 지출을 15년부터 20년까지 봤을 때 전체 지출은 이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9.3%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15.1%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지출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긴 한데요. 그 안에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를 보면 이 5년 동안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43% 그리고 경상 운영비는 약 48%가 증가를 하여서 굉장히 큰 규모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늘어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줄어든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차입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오히려 더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기타에 해당되는 비용들도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까지의 재무 전망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2024년까지 공공기관 재무를 전망을 할 때는 전체 부채는 94조 원 정도가 증가를 해서 2024년에는 615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안정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을 이제 전망을 할 때 매년 이제 향후 5년간을 전망을 하는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최근 전망으로 올수록 부채 비율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증 분석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16년에서 18년까지 3개년간 경영 평가와 그다음에 재무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사회적 가치는 경영 평가에서 측정하는 각 세부 항목의 평가 결과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로는 재무 자료, 그러니까 직접적인 재무 성과가 나타나는 재무 자료도 활용을 했고 경영 평가에서 평가를 했던 재무 평가에 대한 결과도 동시에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게 사실은 17년 하반기부터 해서 18년 이후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이 약간 아주 길고 충분한 효과를 보기에는 좀 짧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저희가 모델 안에 어쩔 수 없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을 실시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결과가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했었던 이제 사회적 가치가 기관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재무 자료를 사용을 했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경영 평가 결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종합 성과
그중에서도 비계량, 그리고 주요 사업의 비계량, 재무성과 비계량 등에는 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더 중요한 계량 파트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 지표 각각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좀 유의미하다고 관계를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이 경평 노사 관계가 경영평가 종합 성과 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산업재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좀 더 이제 원했던 결과들을 조금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정규직 비율 같은 경우에는 높아질수록 ROA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제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에 긍정적 성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했던 기관은 이제 상장 기업에 해당하는 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비상장 공기업에 해당하는 LH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분석 방법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문헌 조사나 재무 자료를 수집을 했고,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퀘스처네어를 마련해서 기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의 네 기관이 모두 다르게 사회적 가치 추진하고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면도 볼 수가 있었지만, 저희가 네 개 기관을 하면서 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일단 사회적 가치 추진 확대를 위해서 기관의 미션이나 전략 을 최근에 모두 변경을 해서 사회적 가치가 좀 더 어떤 기관의 중심적인 추진 방향이 되도록 변경을 했고요. 관련해서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도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회적 가치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다르게 또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기관별로도 차이가 났었고, 저희가 기관 안에서 평가 담당 부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이제 재무 파트를 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개념이나 범위가 전부 다른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일례로 그때 LH 인터뷰할 때는 기관의 사업이 거의 다가 사회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굉장히 크게 또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추진하는 방향이나 방법이 경영평가의 평가 항목을 중심을 우선으로 가장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채용, 비정규직 전환, 사회경제나 안전 환경들이 가장 사회적 가치 추진에서 중요한 방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까 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네 기관 모두 인력이 동기간에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을 하거나 이제 직접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회사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채용이나 사회경제 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체감이 됐지만, 그로 인한 플러스로 매출이나 어떤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들은 직접적으로 아직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 추진을 통해서 경쟁력이 증가했다, 뭐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 혹은 이제 매출이 높아졌다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까지는 뭐 수치상으로나 어떤 담당자 측면에서도 체감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좀 기대하지 않았던 재미있는 내용은, 이제 기관의 재무 성과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나 안 좋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 특히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럴 때는 그 차년도 사회적 가치 추진을 할 때 있어서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확대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SRO와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네 개 기관도 각각의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이제 매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관의 예산 대비 숫자들을 봤을 때 기관마다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전 같은 경우는 예산의 6% 정도 투입을 보고 있었고요. 또 성과만 봤던 한국가스는 이제 2% 정도 이제 성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LH를 보면 투입도 30%가 넘는 수치였고 성과도 굉장히 높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전체 뭐 예산의 74%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기관별로 측정하는 방법이나 범위가 굉장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공공기관은 이제 민간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제 민간은 당연히 수익성을 추구를 하면서 이제 공공성을 추구를 하는 반면에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하다 보면은 수익성을 놔버릴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또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한번 들어온 인원은 중간에 나가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용에 굉장히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증가가 사실은 그 이후 신규 채용을 하는데 오히려 또 이슈가 돼서 지속 가능성을 담지 못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관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평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기관이 지표에 따라서 동일하게 사회적 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의 특징이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지금 평가 체계 안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회적 가치를 장려를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 추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공공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권한이나 사업 범위가 늘면서 실제 저희가 정부의 실패라고 얘기하는 비효율성이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이슈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적 시사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 결과상으로는 어떤 객관적으로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평가상으로는 사회적 가치 추진에 대해서 굉장한 보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어떤 비계량에만 영향이 있고 계량적으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관이 체감하는 효과는 사실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만약에 경평이 바뀐다면 기관에서는 사실은 사회적 가치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 사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민간과는 다르게 공공기관은 재무 성과와의 균형을 또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GRI에서는 경제 성과를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지 않으면 사실은 오히려 사회적 가치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 성과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균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가 커지면서 공공기관도 지금 같이 커지고 있어서 이런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도덕적 해이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평 중심으로 지금 사회적 가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연차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가치 추진도 이제는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허경선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해서 사회적가치연구원의 홍단 수석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가치연구원 홍단 수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입니다. 본 내용은 SK그룹과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한중 기업 사회적 가치 공동연구팀의 연구 성과의 일부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성과의 소개에 앞서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과 그 관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유기업은 그 감독관리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인지에 따라 중앙기업과 지방국유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기업들 중에서 실업계, 즉 철도, 발전, 석유화학, 건설 등 금융이나 문화를 제외한 산업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유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동시에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업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점차 강화하였는데요. 아래 몇 가지 제도적 노력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2006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기업이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6년은 중국 기업 사회 책임의 원년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음으로 2008년과 2012년 전후하여 중앙기업, 국유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고 2019년 5월에는 정부에서 중앙기업에 원칙적으로 매년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표하라는 통지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중앙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간 연도별 추이인데요. 표에서 제도가 강화되는 시점인 2008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9년에 보고서 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의 배경은 국유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보다 잘 평가하고 또 경려하고자 하는 국자유의 니즈와 사회적 가치 측정을 확산시키려는 SK그룹의 니즈가 서로 부합됨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공동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국자유 산하 연구센터는 각각 한국과 중국 연구진에 주축이 되어 약 1년 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경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연구 방법과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버텀 라인 이해관계자 이론 및 3+1 이론 모형을 참고하였고 또 벤치마킹 분석 과정에서는 ISO 26000과 사회과학원의 CSR 보고 가이드 및 SKDBL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서 다음과 같은 지표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지표 체계는 3단계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ESG 세 가지 W 하에 7개의 2단계 지표와 17개의 3단계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3단계 지표 내에는 다시 세부적으로 각각의 1개에서 4개의 투입 지표와 산출 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지표 체계는 차이나 모바일, 시노팩과 같은 7개 중앙 기업을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였고 연구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는 지난 3월 1일 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오프라인, 온라인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벤치마킹 분석에 참고 지표로 사용되었던 SKDBL 지표 체계와 중국 지표 체계를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영역에 있어서는 세부 지표 구성과 지표명은 거의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표명이 일치하더라도 그 성과 정의에 따라 성과 측정 방법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래 한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보시면 환경 오염 저감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지표명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SKDBL에서는 오염 감소 활동의 결과를 성과로 보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오염 감소 노력 자체를 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측정 방법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요. SK에서는 배출 총량을 측정한다면 중국에서는 총량이 늘어나더라도 단위당 배출량이 직전 연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면 그것을 성과로 인정해 주는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회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영역이 대부분 일치했던 환경과는 달리 사회 영역에서는 중점 측정 영역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양국 사회 문제의 정의와 우선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정부 기조가 상이함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고용 문제라 하더라도 한국은 취약계층을, 중국에서는 여직원, 소수민족 등의 소외를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 퇴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와 일치하게 중국 지표 체계 안에는 빈곤 구제에 관련된 지표가 여기 지역 사회 카테고리 안에 대량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거버넌스 영역을 보도록 하겠는데 거버넌스 부분이 가장 화폐화가 어려운 영역인데요. 현재는 정량적과 인풋 중심의 화폐 측정을 결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화폐화 중심의 측정 지표 체계에 정량적인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다소 모순이 되어 보일 수 있는데 반대로 그만큼 거버넌스 지표를 평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인 중국 지표의 혁신과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정량 정성 중심의 지표에서 화폐화를 도입하여 측정 체계를 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지표로 투입 지표와 아웃컴 지표를 각각 포함시켰다는 데 있는데요. 이는 이윤 창출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책임 활동에서도 기업에게 효율과 효과를 추구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계점으로는 먼저 사회적 가치, 성과, 정의, 방법, 원칙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재무회계와 같이 통용되는 어떤 정의나 방법, 원칙의 부재로 인해서 기업 간에 또는 실무자 간에 동일한 지표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이로 인해서 비교 가능한 측정 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업별 특징을 측정 평가에 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제한된 그 경영 자원을 기업 경영과 밀접히 연관이 되고 또 연관을 시키고 이해 관계자에게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한 분별력을 측정 체계에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화폐화 측정 지표 체계를 도출을 하다 보니 화폐화가 어려운 지표들을 제외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ESG 보고 가이드나 아니면 외부 평가에 요구되는 지표를 일부만 커버하게 되는 아쉬운 점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홍단 사회적가치연구원 수석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생중계도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생중계이기 때문에 착석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10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쉬셨습니까? 2부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의 진행은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배근호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화면으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오셔서 이 얘기를 주제 발표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정도진 교수님 그리고 흑영선 박사님 그리고 홍단 수석님 이렇게 세 분 발표를 해주셨는데 앞에 정도진 교수님하고 흑영선 박사님이 하신 연구는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분이 공동 참여하시고 해서 이루어진 성과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방대한 그러한 연구 결과물인데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우리가 홍단 수석께서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셔서 우리가 또 굉장히 신선한 공부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주제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5분이 오셨습니다. 우선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재부의 정향우 과장님, 예, 그리고 이데일리의 김정민 경제부의 부국장님, 네, 저쪽에 또 상지대학교 이세호 교수님, 또 서울여자대학교의 임효찬 교수님, 그리고 숭실대학교 한재필 교수님,
이 5분은 사실 이 사회적 가치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상당한 최고 수준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정양훈 과장님께서는 공공정책국에 오랫동안 과장 여러 군데 과장을 역임하셔가지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이데일리의 김정민 부장님께서도 사실은 이 경영평가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언론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분 교수님들도 이 경영평가를 전부 해보셨던 분들이어서 이 경영평가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서 오늘 이 토론회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굉장히 칼같이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셨는데 기재부의 우리 정양훈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열리는 건가? 예, 들리나요?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토론회를 참석을 했었고 올해도 영예롭게 또 토론회를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와 경영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공공정책국에서 재작년, 작년 이제 총괄과장하면서 많이 곤혹스러웠던 부분들이 도대체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가치만 추구하면 경영평가 결과 잘 받고 수익이 나든 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상당히 되게 곤혹스러운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도에 공공국에서 혁신과장하고 재무과장할 때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채를 감축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정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끔 공공기관의 역할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 사회적 가치가 마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묵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이래 보면 LH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LH라고 하는 데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본연의 미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정의 가치, 이런 사회적 가치를 저버렸을 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지탄을 받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어떤 이런 상반된 어떤 대척점인 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공공기관에 부여된 미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개가 균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작년까지 제가 토론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조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지금 강조되어 온 지가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균형이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넘어가서 사회적 가치가 내재화의 단계로 좀 도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치 지향적인 것 같지만 제가 해석하는 사회적 가치의 정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회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이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가 사회적 가치가 되는 거고요. 환경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면 환경 문제가 사회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그런 가치 해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해서 이제는 보편의 가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가치로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영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착이 되도록 우리가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경영 평가 지금 사회적 가치 배점이 너무 높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늘려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적정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런 토론회를 거치고 경영 평가 결과들이 누적되면서 적정한 선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의 문제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그 재정 분석과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게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탑다운 제도나 아니면 성과관리 제도라든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라든가 이러저러한 재정 개혁 과제들이 도입이 될 때인데 그때 재정 분석가에서 제일 처음 접했던 것이 미국의 교통국의 교통사고 케이스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량화해가지고 이것을 성과관리 지표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재정 사업들의 성과 척도로 이것을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정도진 교수님하고 아까 우리 홍단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개량화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막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개량화하고 개량화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분을 표준화하고 수용성을 높여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SK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SK와 함께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함께 풀어갈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조세현의 민경률 박사님께서 사회적 가치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 내부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게 중요하고 관리자층이 오히려 실무자층보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그런 결과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고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그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의 수용성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사회적 가치가 경영평가의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의 어떤 성과로 측정이 되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라 좀 여의치는 않겠지만 관련한 그 잘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례적으로 공유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작지만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이 사회적 가치를 강조할수록 아까 우리 허경선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효율화나 방만에 대한 어떤 비난이 아니면 그런 그 문제 제기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할 될 포인트가 향후에 사회적 가치가 다시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방만의 문제로 다시 거론이 되어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책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환경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관리 역량이 보다 요구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희양호 과장님 역시 정부에서 이 공공정책을 총괄하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말씀 굉장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지금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데일리의 김정민 부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켜져 있나요? 예. 정영희 과장님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생겼는데 이걸 뭐 여쭤보고 시작을 해버리면 토론회가 너무 길어져서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사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 준비 좀 했습니다. 과정에서 정 과장님께 의견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데일리가 제가 여기 초청받게 된 거는 저희가 그 경영평가 관련된 기획을 3년째 지금 매년 연재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팀을 꾸려서 그 알리오에 올라오는 계량 지표들 중심으로 합니다. 저희가 정성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량 지표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공공기업 기관들 공기업들이 저희가 보는 부분들은 그 사회적인 가치 부분들도 뭐 이제 좀 보지만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목적을 얼마나 그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기업 평가를 해야 된다고 공공기관 평가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기획 연재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센터하고 인연이 닿아서 여기 초청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정도진 박사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어제 제가 자료를 좀 보다가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유사한 거의 동일한 형태의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경평 배점이 비계량 부분 2017년 11점에서 18년도에는 14점으로 그리고 19년, 2000년에 17점으로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계량은 반면에 이제 10점, 8점, 7점으로 오히려 같은 기간에 줄어드는 구조로 갔는데 이게 이제 이 정 교수님 지적하다시피 이제 사회적 가치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곳이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상의 목표 위에
그 공공기관으로서 수행해야 되고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그러니까 공적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그 경평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두 번째 발표하실 때 또 말씀하셨고 또 정 과장도 그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이게 아무리 비계량이라고 해도 나름의 다 기준은 있고요. 지금도 이제 경평위원들한테 제공하는 가이드북 형태의 그런 책자들 통해 가지고 개인이 그냥 뭐 감각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지는 않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또 이런 정책 토론회나 이런 데서 언급됐던 요소들을 계속 반영해서 개량되고 수정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데 이게 그 좀 한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요. 그 실제로 저희가 경평위원분들이 여러분들 취재를 하는 과정에 접촉도 하고 해봤는데 당시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얘기가 그 경평을 잘 박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계셨는데 오래 하셨고 많이 하셨고 또 뭐 이제 단장도 뭐 이렇게 역임하시고 하셨던 분이 해준 얘기가 뭐냐면 경평을 잘 받는 공공기관의 특징이 경평 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경평을 했던 교수분들이나 등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뭐냐면 와서 뭐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왜 그런 점수를 줬는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답니다. 소위 말하는 복습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평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보고서에는 이제 왜 그런 평가를 했는지 쓰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준 게 왜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좀 이렇게 봤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좋게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그걸 메모하고 예전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평을 사실상 전담하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 팀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복습을 하는 거죠. 복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음번 내년도에 경영평가를 진행을 할 때 그런 비계량적인 정성평가를 받을 때에 대비를 해서 정량적인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그거는 계량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 비계량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대응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결국 가면 이제 S를 받고 A를 받고 경영평가 점수가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그만큼 경평위원들의 주관이 경영평가에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지금 뭐 정도진 박사님도 경영위원 평가위원으로 여러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경평위원들의 주관이 경영평가에 개입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런 그런 참고 그 지표를 개발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런 지표들을 개발을 해서 비계량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 정부 때는 그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나 부채를 줄이고 수익을 내고 특히 이제 뭐 MB 정부 때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공기업은 공적 기능을 해야지라는 그런 역할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그런 데 푸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인력 창출하고 사회적 기여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대되어 왔는데 이게 또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권이 또 바뀌고 나면 예를 들면 다시 이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그런 없던 얘기가 되고 다시 또 재무정과가 중요해지게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경평에서의 사회적 가치 비중을 계속 확대하고 높여 나가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건 게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공적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기능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자신이 맡고 있는 정책적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가 사실은 그 뭐 인력 몇 명 더 뽑고 뭐 지역 사회에 농산물 좀 사주는 것보다 본래의 그 기관이 설립되고 그 그냥 기관이 운영되어 오는 목적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느냐.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느냐를 더 배점을 높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요즘에 보고 있으면 이 국영수보다는 국사하고 사회 과목으로 그 수능이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이게 국영수는 뒷전이고 자꾸 이게 국사 점수가 중요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게 연구자의 언어가 아니라 기자의 언어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한번 좀 제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오늘 19일이니까 18일이죠.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 어제 기재위에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 기관 경영 평가에서 추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안일한 차관도 이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LH 사건 때문에 이 코멘트가 나왔던 건데, 이미 사실은 이제 그 이 경영 평가 과정에서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페널티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비계량적 평가를 할 때 경평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경평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얘기 들어보면 뉴스에서 부정 이슈로 도배가 되고 있는 그 기관들을 평가할 때 좋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비계량적인 부분에서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사회적 무리가 일어났다라는 이유로 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게 이중처벌, 가중처벌이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도 기관이 내부 통제 미흡과 직원의 윤리의식 부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맞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미 기존에도 부과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또 다른 부정평가 방식을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직원 하나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망사고를 일으켜서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그 기관이 굉장히 뭐 그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개인의 일탈이 기관 전체에, 이게 경영평가가 생각보다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전 직원의 성과급부터 해서 임금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기관장 해임 뭐 이런 것까지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게 소수의 일탈, 뭐 LH 건이 소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나는 알지도 못했던 직원이 저지른 사고 때문에 나머지 19,000명이 피해를 입는 이런 형태로 확대되는 거에 과연 옳은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좀 갖고 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좀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 허경선 연구원이 발표하신 그 사회적 가치 추구 재무성과 연구 관련해서, 이거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거 보도를 했었어요. 똑같은 형태로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 거보다 훨씬 더 이제 올해 좀 저희 거 여기 연구원 있고 좀 베껴다가 또 좀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적하고 주가 뭐 이런 것들 비교해서 해봤는데, 이게 그 상장돼 있는 공기업들 가지고 이제 저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경영상에서의 뭐 방망경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적 악화되는 건 대부분 정책적 이슈 때문입니다. 그 이제 정부가 이제 뭐 한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 케이스인데, 그 뭐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폭염 내렸다 그래가지고 전기요금 깎아주는 거 하는데 몇천억씩 깨지면 그 방법 없어요. 그냥 깨지는 거지. 당시에 근데 그때 이사회에 이 전기요금 할인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누진제 개편하는 문제가 이사회에 올라갔는데 사회이사들이 의결을 거부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이거를 의결해 줬다가 소액주주들이나 외국인 주주들한테, 이게 뉴욕에도 상장돼 있으니까 배임이다, 니네가 왜 회사의 이익에 침해하는 의결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더우니까 전기요금 깎아주겠다, 이게 어떻게 상장사가 할 수 있는 행위냐라 그래서 배임으로 소송을 걸면 질 수 있다라는 로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이거를 그 질질 끄다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그 나중에 이제 뭐 그만큼 손실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뭐 이런 그 조건을, 부대 요건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뭐 한전이나 상장사인데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래갖고 전자회사나 이런 데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원가가 올라서 국민들이 제품 가격을 비싸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으니까 삼성전자한테 야 니네 그 반도체 가격 내려, 적자를 보더라도 낮춰,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전은 공원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시장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형태의 공기업들이 이게 저는 사실은 옛날에 오히려 보수정부 때에 있었던 그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동굴의 우상에 갇혀가지고, 이게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효율화되고 그리고 그게 국민의 복리에 기여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발상에서 시작돼가지고 자꾸 이제 엇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보내서 국민들의 복리를 가성비 좋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과연 민영화가 정답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전 같은 사례가 뭐 대표적이긴 한데요. 이게 공적 기능의 수행에 따른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 그러니까 공적 기능의 역할이 그런 상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하는 그런 거에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전의 잔여 지분을 뭐 정부가 다 사들이고 100% 인수해가지고 상장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민영화에 대한 그런 키워드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관영화, 국유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거를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접근하는 것도 그게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기여나 그다음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민 부국장님은 그 언론인 중에서는 진짜 이 공공기관의 어떤 경영평가 이 관련된 그 지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꼭 경평위원으로 좀 모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예습 복습 잘하는 공공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 정보는 조금 제가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경평위원들 수준들이 높기 때문에 그 해의 실적과 성과가 확실히 좋은 기관들이 평가를 잘 받는 것이지 따로 별도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기술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이세우 교수님 다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오늘 이제 정도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내용 중에서 참 향후에 공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표준화된 지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표준화 지침이 마련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특히 공기업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좀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애매한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적 가치 구성 요소가 1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 그 공공기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13개 그 구성 요소를 다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상당히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이 중에서 13개 구성 요소 중에서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골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실 그 사회적 가치 구성 요소가 13가지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걸 다 하기에는 상당히 재무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단계별로 나눠서 1단계는 예를 들어서 인권, 안전, 뭐 보건, 복지, 노동 이렇게 1단계로 그 기관들이 하고 2단계로 나눠서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든가 상생협력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복원에 대해서 2단계로 나눠서 이 단계별로 나눠서 하면 기관의 어떤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사실 기관의 그 지속 가능 경영도 뭐 담보가 되고 또 사회적 가치 실현도 어느 정도는 이룰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지금 이제 그 공공기관들이 제가 이제 그 경영 평가를 하면서 재무 지표라든가 그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지표들을 직접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 공공기관도 공기업입니다. 사실 공기업들은 이제 준정부 기관을 제외하고 공기업들은 사실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거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이 비용이 수반이 되는 부분을 있지 않습니까? 재무적 관점에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사실 상당한 딜레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되 이거는 있잖아요. 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 뭐 이 정도로 저는 명명을 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실제로는 그 사회적 가치 그 법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너무 추상적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그 공공기관들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고 그 공공기관들이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든가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아니면 공기업들 그리고 민간 이렇게 총 아우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기업들이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규모 적자가 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2020년도에 공기업의 부채가 560조 정도 되는데 이 사실 그 공기업들이 적자 나는 공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엄청 높은 공기업들이 빚내 가지고 사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실현 예산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렇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는 조금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이 그 경영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제가 이렇게 저걸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한다 그러면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왜냐 그러면 뭐 상생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경제 및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뭐 지원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보면 그 공기업들한테 어떤 적에 들어오느냐 그러면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명명하에서 지역에서 그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이제는 체계를 잡아 나가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세우 교수님은 사실 재무 쪽에 상당한 전문가신데 공공기관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아마 이러한 공적인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공공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이 수익 부분과 공공 부분의 이 공익적인 부분이 과연 완벽한 트레이드 오브 관계인지 아니면 이 둘 관계가 좀 공존도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이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면은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여자대학교의 임효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고요. 이런저런 이제 토론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 준비하면서 저는 세 가지 발표 각각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준비를 해왔는데 원래 한 8분 정도 이제 코멘트하도록 시간이 있는데 좀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도진 교수님 팀 연구 결과 들으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게 그 데이터에 의한 증거 기반 경영 평가,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증거 기반 경영 평가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전 이해를 했고요. 그것이 어차피 정성 평가를 이게 사람이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죠. 전문성과 경험에 의존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뭐 지표가 여러 개가 13개가 있고, 아까 뭐 사회적 가치의 정의 13개 말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13개의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뭐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 간의 연계 부분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그 데이터에 의한 참고 지표를 활용해서 경영 평가를 한다면 훨씬 더 말씀하신 신뢰성, 객관성, 일관성, 수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토론회에 참가하고 계시는 공공기관 분들은 뭐 이런 참고 지표의 어떤 필요성이나 활용에 대해서 뭐 인식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경영평가의 이 참고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모든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일부의 참고 지표만 활용이 된다면 그러면 조금 이제 공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중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일자리가 있고 직접 간접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위 일자리가 있어 가중치에 대한 논의와 어떤 정보 제공 필요하지 않겠나 두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허경선 센터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오랫동안의 그 논의이죠. 이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규범적인 접근이 있고 실용적인 접근이 있는 것인데 실용적인 접근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서 이제 검증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마땅히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모든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뭐 그런 규범적인 측면 말고 사회적인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이 항상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죠. 아까 발표하셨듯이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로 뭐 선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업이 사회적 가치가 높다든지 아니면 뭐 관련이 없다든지 그죠? 또 관련이 사회적 가치가 높을수록 경제적 가치 경제적 성과가 높다. 사회적 성과가 높으면 경제적 성과가 높다라는 그런 인과관계 검증을 많이 했는데요. 결과는 뭐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한번 질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이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사회적 가치가 훼손된 공공기관이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경쟁력 측면에서 어떻겠는가라는 뒤집어서 질문은 사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기본적인 가설을 세울 때는 사회적 성과가 높으면 경제적 성과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제 검증을 하게 되죠. 작년에 그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에 발표된 걸 보니까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S&P 1500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를 봤습니다. 연구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사회적 책임 활동이 많았던 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 경쟁력 회복 속도가 빨랐다. 이건 이제 그 인과관계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경선 센터장님이 연구 한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 시계열의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 활동이 과거에 쭉 이루어진 기업이 어느 시점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속 가능성, 경쟁력, 경제적 성과가 높으냐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게 조금 더 그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관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아마 지금 17년에 이제 경평이 도입됐고 아무래도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그것이 이제 뭐 공공기관의 숙명이죠. 그 존재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17년에 발표되고 18년서부터 이제 경평에 들어온 것이니까 실제로는 뭐 아주 그 시간이 일천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단 수석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뭐 이것은 양국 간 공동 연구 성공 사례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재미있게 그렇게 봤고요.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이게 제도들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국가 간의 차이 없이 비슷하게 간다. 동형화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좀 흥미로웠고 다만 환경 ESG 중에서 환경을 제외한 그 세부 지표들을 보니까 좀 그 다양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간 경영 환경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게 나타나는지는 조금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최근에 ESG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지면서 뭐 이렇게 뭐 이해관계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환경 경영이 강조되면서 ESG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되고 이건 공공기관 경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공기업하고 다르게 준정부기관은 G 부분, 가버넌스 부분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측정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공기업은 G 부분이 준정부기관과 좀 달라서 그래서 공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성과지표 도출이라든지 관리 체계 마련이라든지 체계적인 성과 관리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어떤 그 정책 토론회보다도 좀 알차고 상당히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아주 그 흥미롭게 보고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묘창 교수님은 현재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묘창 교수님이 오셔서 토론을 하실 때 상당히 좀 강성 발언을 하지 않을까 약간 우려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교수님으로서 학자적인 발언 위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새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재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한재필 교수입니다. 원래는 이 시간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제가 드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이 정책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 먼저 보내주신 자료를 꼼꼼히 보면서 조금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발표별로 제가 말씀드릴 토론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에 좀 또 많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겹치지 않는 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교수 입장에서 뭐 요즘 그 젊은 학생들한테 가장 가고 싶은 꿈의 직장이 어디냐라고 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앞에 공이 들어가 있는 데를 가고 싶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리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있고요. 뭐 성공적으로 들어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못 들어간 학생들한테는 이 공이 들어가 있는 조직에 대한 선망이 넘어서서 이제 조금 안 좋게 보는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짜 들어가 있는 그 기업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 못할 사안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특별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기업입니다. 사실은 이 공이라는 거가 기업이라는 거에 앞에 붙어서 어떻게 보면 느낌이 좀 다른 그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를 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공이라고 하면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조직이 될 텐데 기업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겠으면 사실은 영리 추구라고 하는 걸 뺄 수 없는 조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조직처럼 보이고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가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센터장님이 해주신 얘기, 사회적 가치와 또 재정 건전성, 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또 연구하신 것 중에 그 결과의 내용에 보시면 또 재정성이 좋은 데가 또 사회적 가치도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호적인 부분을 또 봤을 적에는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빼면 그냥 기업이지 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공기업이 있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도진 교수님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 관리해서 처음에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토론하신 분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평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잘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파트를 맡아서 제가 점수를 주고 난 다음에 같은 팀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사실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수를 준 걸 설득을 해야지만 그 점수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센터장님이 해주신 얘기, 사회적 가치와 또 재정 건전성, 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또 연구하신 것 중에
같이 평가하시는 팀원이신 분들이 위원분들이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 제가 그것도 수용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세미나 같은 형식을 해야 점수를 줄 수 있는 형식이 되어 있어 사실 견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고 또 이 평가를 받는 기관들이 조금 수용성을 늘린다라고 할 때는 지금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처럼 좀 더 그 데이터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좀 개량화될 수 있는 부분은 뭐 개량화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판단하는 거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이게 보여주셨다는 데서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걸 더 정확하게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각 공기업의 이제 업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 업과 아무런 상관없는 식으로 사회적 가치라는 거, 일을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점수를 주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과연 업과 연관된 부분들로 좀 하면 또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각 공기업마다 이제 규모가 또 차이가 있고 또 자금 동원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지금은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만 공기업 간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을 경우 또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줄 거냐라고 하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세밀한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토론자로서의 바람은 지금 우리 정 교수님이 해오신 거가 좀 빨리 좀 조직급 반영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 진짜 경영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어떻게 보면 시간도 줄이시고 좀 더 객관성을 답보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세 번째 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전 토론회나 여러 이제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공기업 평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을 적에 가장 이제 모델이 되고 조금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SK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뭐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그때 토론하실 분들이 저기 어떻게 보면 뭐 일반 민간 기업의 어떤 평가 척도를 이제 공기업에 적용하는 거 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 번째 우리 홍단 연구원께서 발표하신 부분이 사실 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유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정부의 통제를 더 받겠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떤 그 사회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적인 파트를 보여주고 또 이제 정부 정책에 맞게끔 아마 그런 가치를 평가하고 있을 텐데 지금 SK가 하고 있는 어떤 정량적인 부분을 비교함으로써 만약에 우리가 이걸 좀 전폭적으로 가서 쓴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임플리케이션을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이 세 가지 발표가 이렇게 뭔가 좀 합이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게 그 정책 토론회가 정책 토론회로만 끝나는 거가 가장 슬픈 일이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실질적인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모습도 이게 계속 이 경영평가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드리면서 제 토론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재필 교수님은 전공이 법학 쪽이신데 사실 경평하시는 위원님들 보면 대부분 이제 상경 계열 아니면 행정학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학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논리성이 굉장히 치밀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법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을 좀 많이 초대해서 토론회도 같이 개최하고 평가에도 많이 참가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5분의 토론자분들의 토론 마치고 우리 발표하셨던 그 발표자분들 간단히 한 3분 이내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도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해하실까봐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비계량 평가를 할 때 좀 전에 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계량 평가위원끼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2, 3차의 평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관반에 의한 평가를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 현재도 여전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공공기관 경평이 이제는 내재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특히 방만 경영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지극히 저도 공감을 하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저도 신문에 기고할 정도로 절실히 느끼는 방향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평가가 체계화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발표하신 허 박사님의 SROE 등을 본다면은 결국은 이런 모든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평가에 공통화된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거의 미래 모습은 홍단 수석이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화폐에 의한 측정 또는 지금 하고 있는 SROI 이와 같은 공통된 기준으로의 우리의 미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부국장님께서 지금 코멘트 주신 개인의 일탈 행위 등에 관련해서 저는 이번 LH 사태와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재 윤리 경영의 경영 평가가 과연 사회적 가치의 평가인가 아니면 CSR인가. 또한 아까 우리 평가위원님들 두 분 다 한 교수님이나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의해서 사회적 가치를 행하는 것은 CSR이 아니고 분명히 CSV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SV가 될 거고요. 민간 기업들은 CSR을 추구하는 기관이 있고 CSV를 추구하는 기관이 있고 SV를 추구하는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추구의 방향이.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의 현행 체계를 좀 더 이론적으로 단단히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이중 처벌의 문제나 LH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경평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게 될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충실히 고려해서 향후 연구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경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해주신 분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향후 연구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전부 다 사실은 이제 가장 지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LH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회적 가치 연구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관련해서 이 일을 직접 하시는 분이든 이 LH를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난감한 과제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를 하면서도 사실 작년에 LH를 저희가 포함을 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LH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지금 보면은 거의 15%를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투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모든 사업이 사실은 사회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던 또 기업이기도 하고 또 업무를 보면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열심히 하던 또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드러난 일은 또 전혀 또 다른 거를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사회적 가치에서 윤리경영 지표를 배점을 확 늘려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하시는 분들에도 당면 과제인 것 같고 이제 이렇게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 범위가 커지면서 이런 이슈가 LH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이제 연구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의 사실은 가장 큰 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저희가 기관 인터뷰를 할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기관들은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어떤 정상화나 선진화에 대한 굉장히 많이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또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우려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또 장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과 같이 공공기관 재무 성과가 계속 안 좋아지고 부채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된다면 사회적 가치 한 게 잘못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의 재무 성과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또 전제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홍단수 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내용으로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효창 교수님께서 국자의 연구에 있어서 환경 영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치한데 사회 영역에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이런 심도 있는 그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 글로벌 표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되는 시사점이 도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국유기업을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이 거버넌스 지표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할 때도 얘기 드렸듯이 화폐화가 어렵다 하더라도 정량적인 지표라도 넣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량화할지 또 화폐화할지에 대한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을 이제 플로어에도 받고 하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다 보니 청취자분들의 뭐 질문을 받는 게 사실 맞겠지만 좀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통 제가 사회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발언 중에 하나가 시간을 지켜달라, 뭐 또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는데 오늘은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시간을 너무 칼같이 잘 지켜주셨고, 두 번째는 제가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굉장히 이 말씀들을 듣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토론자분들도 그렇고 오늘 발표하신 분도 그렇고 굉장히 유익한 그리고 좋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시간에 전혀 바인딩이 되지 않고 좀 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시간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연구센터, 즉 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연구센터가 토론회를 사실 자주 해야 되고 또 자주 할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실 그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우리 협업으로 토론회를 자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한 3번째 정도 토론회를 올해만 해도 작년에 해서 한 3번째 가진 것 같은데 이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사실 우리 민간 기업의 SK에서 출자해서 만든 연구원인데 민간 기업에서 이 SK가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보다 더 강하게 치고 들어가고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공공부문에서 민간을 배우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서로 이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진정된 사회적 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계속 협업 통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책 토론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은호 소장님 말씀이 행사 전체 마무리 말씀에 충분히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차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